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요. 내일 더 많고 강한 극한호우가 예상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수해 비극을 경험하고도 참사가 되풀이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 그리고 문현철 한국재단 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임 기자 먼저 현재 폭우 상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가 야속한데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지난 13일부터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580mm의 누적 강수량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삼각봉에서는 558mm, 또 전북 익산 함라에서 51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370mm 정도인데 이미 평균치는 넘어선 상태고요. 곳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다 쏟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지난달 26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로 4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평균치를 넘어섰고요. 남부지방도 470mm 안팎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이미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장마철에 내리는 평균치를 상회해서 더 많은 양의 물벼락이 쏟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당 강수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1시간에 70mm 정도로 내렸는데 문제는 강수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긴 시간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이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때나 아니면 태풍 흰남노 때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 겁니까? 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었는데요.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때 서울 남현동에서 하루에 내린 최다 강수량은 359mm였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상황도 짚어드리면 이때 서울 신대방에서 380mm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내렸고요. 이때 시간당 강수량은 140mm가 넘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른 주요 호우 사례와 비교할 때 포항에서 340mm 정도의 비가 관측됐고요. 이번에 올해 장마를 좀 살펴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익산 함라에서만 388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하루에 내린 최다 강수량이고 누적 강수량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 청양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어섰고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많은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전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후 충청과 경북, 전북 쪽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체 전선이 그쪽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지역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남쪽에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비구름대가 약간 짓눌리듯이 응축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장마 전선의 폭이 좁으면 이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비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비구름이 또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이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넓게 사선으로 발달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컸던 오송 지하차도 오늘 오전에 중대본 발표도 있었는데 수색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수색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된 차량은 16대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이 중 4대가 견인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많이 빠지면서 침수 차량과 함께 희생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부상자는 9명입니다. 수색 작업에는 소방과 경찰 등 인력이 880여 명이 투입이 좀 됐고 보트와 대용량 방사포 등 장비도 99대가 동원됐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릴 예정이라서 구조당국은 오늘 중으로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죠. 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불과 한 2분 정도 만에 물이 차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16대의 차량이 잠겼는데 이때 사실 이미 홍수 경보를 발령한 지 4시간 30분이 지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이 스튜디오에 오는 길에 오송역에서 환승을 하면서 예. 지금 이렇게 그 방사포로 물을 퍼내는 네. 막바지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시 침수가 얼마나 위험한가, 집중호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알려주는 귀중한 학습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시간 30분 전에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를 대비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뭐 이렇게 늘 그 안타까움이 더욱 느껴지지만 아무런 저지 없이 이 모든 많은 차량들이 그 430m나 되는 그런 지하차도 쪽으로 모두 몰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하 시설에 물이 몰려들 때는 네.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예. 하는 것. 이것은 빨리 대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교통을 차단해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빨리 대피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4시간 반 정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건데 뭐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홍수 경보 발령도 있었고 주민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네, 이 사고 발생 시간이 15일 오전 8시 40분쯤이거든요. 예.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30분 전인 오전 4시 10분쯤에 이미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는 이미 경보보다 높은 심각한 수위로 다다랐는데요. 이때는 수위가 9m를 넘었습니다. 지하 차도와 미호강 거리가 불과 한 200에서 400mm 정도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량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 사고 1시간 전에 119 신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시청과 구청에서는 지하 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오송 지하차도 부근에서 인부 몇 명이 임시로 만든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제방 관리도 좀 허술했습니다. 단순히 모래를 쌓다 보니까 금세 유실됐고 결국에는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 예. 결국 지켜보면 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지자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도 별도 매뉴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지자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나요? 네,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20년 전 2003년에 네. 우리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그걸 법에 탑재해놨습니다. 예. 그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이렇게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찰, 소방과 함께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서 4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긴급 대피 명령 또는 통행 금지, 통행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사항이고요. 예.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지역 안전관리 계획,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 시도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또 매뉴얼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전에, 4시간 30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미호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통보가 왔다면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서 즉시 조치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지하차도에 물이 찰 수 있으니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자체장의 응급조치, 긴급 통행금지, 통행제한, 긴급대피 명령 네. 이것을 내렸어야 맞다라고 예. 하는 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연장선상에서요. 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747번 버스의 경우에 이 폭우로 좀 우회하다가 참변을 당했거든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물론 조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전에 금강 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경고 메시지를 받고 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예.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청주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바로 그 부근에 있는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머지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호강을 통과하는 교량을 통제하고 또 역시 지하차도를 통제한다면 그럼 차량들을 어떻게 우회할 것이냐. 안전하게 차량들을 어떻게 우회할 것이냐에 대한 이 우회 루트도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안내를 했어야 맞습니다. 시내버스나 모든 교통수단에. 네. 그게 문자로 전송이 돼야 맞다는 얘기죠. 4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또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임시 제방 관리도 부실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래 주머니도 아닌 모래로만 제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올 봄 4월, 5월경부터 엘니뇨 때문에 네.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강에 물이 많이 넘칠 것이고 범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천 전문가나 또는 하천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방을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손괴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즉시 더 튼튼하게 보강을 했어야 맞는데 과거에 있던 제방보다도 조금 더 높이가 낮달지 아니면 그게 모래주머니도 아닌 그냥 옆에 있는 흙들을 긁어서 그냥 모양만 쌓아놨달지 이렇게 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나.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 하천 전문가들이 더 극명하게 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요. 이 지하차도에 배수 펌프가 4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배전선이 고장났기 때문인데 자, 물론 이 정도로 강물이 쏟아진 건 처음이라고 하지만 미리 좀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리를 해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우리는 그 재난 사례를 봤을 때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재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뉴올리언즈라는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긴 이유가 바로 배수 펌프가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침수에 있어서는 배수 펌프를 늘 관리하고 늘 점검하는 것이 이 도시 재난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시외 지역에도 지하차도 시설들, 지하철을 비롯한 지금과 같은 지하차도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곳에는 그런 그 물이 언제든지 찰 수 있기 때문에 예. 배수 펌프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라고 예보가 되거나 이미 비가 많이 오고 있다면 수시로 배수 펌프를 점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배수 펌프들이 잘 점검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특히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배수 펌프 점검은 매우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참 추정이 됩니다. 네, 늘 관리하고 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모로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청주시와 충북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제 관할 지자체의 허술한 대처가 인명 피해를 좀 키웠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강 홍수통제소는 사고 2시간 전에 홍수경보가 발령된 이후 청주시 흥덕구청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저지대나 취약구간 관리를 잘하고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흥덕구청은 연락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참사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가 충청북도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충청북도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진행한 제방공사의 허술함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책임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도로는 충북도, 제방은 세종시가 맡아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시스템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축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예컨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내부에 있는 여러 부서들, 도로, 하천, 참 재난관리 이런 부서들이 함께하는 13개 실무반 플러스 외부에 경찰, 소방, 한전, KT, 군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지자체장이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 도로와 하천의 관할 부서가 뭐 어디라고 약간의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그 윗단계에서 조율을 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상정해서 전부 다 치밀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뭐 인재 논란이 일면서 뭐 충북도도 그렇고 뭐 청주시도 그렇고 행복청도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좀 대처가 상당히 미흡해 보이고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대응 방안도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현장 부서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치밀하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실무자, 중간관리자, 지자체장에 대한 이런 그 지역 주민보호 시스템이 잘 전문성이 이렇게 확보되면서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기관과 기관 간의 조정력 같은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들이 현장 시스템의 그 작동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특히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런 법정 시스템들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보호 재난관리, 주민보호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참 재난관리 평가 업무랄지, 재난훈련 업무랄지, 재난 매뉴얼이랄지 이런 데가 더 촘촘하게 작동되면서 이런 그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절대 인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유사 지하차도 사고는 좀 사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때도 그렇고 뭐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20년 7월 23일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때를 먼저 보면 부산 지역에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초량일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교통 통제가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이제 차량을 빼러 주차장에 갔다가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 지하차도 참변 이후에는 공무원 11명이 유죄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뭐라고 좀 보십니까? 한 3가지로 설명할 수가 예.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 문제가 있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 문제로 가는 그러한 논의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법이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느냐, 무엇이 작동되지 않았느냐, 왜 작동되지 않았느냐를 먼저 따져 보게 되면 잘잘못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그 다음번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바로 우리는 유죄 무죄를 따지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도 바로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작동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법 조항에 있는 어떠한 시스템들이 작동되지 않았느냐. 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지역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상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걸 학습해야 됩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특히 비 오는 날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 물이 갑자기 넘쳐들 수가 있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비가 오는 날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진입한다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게 되고 혹시라도 물이 흘러나온다면 즉시 차를 멈춰서 진입한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러한 조치들을 시민의 상식으로서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상식으로서 그런 그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잘 습득할 필요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해주셨는데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 개선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개선 대책들은 우선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은 지하시설은 언제든지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네, 포구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 주변에 강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 펌프 시설들을 잘 좀 점검을 한달지 그리고 차수막을 설치를 한달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빗물이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관할 관리 좀 기관에서는 통행 금지 조치를 즉각 내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구축돼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은 항상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이게 비가 올 때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런 지하차도를 통행할 때 저희가 통행 금지 팻말 하나만 봐도 사실 들어가지 않거든요. 사람 심리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주무부처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더라도 차가 진입을 했을 때 747번 버스가 이렇게 멈춰있던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바닥으로 이렇게 물이 밀려오고 그때만이라도 모든 탑승객들이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 탑승객들은 설마 했을 겁니다. 맞아요. 설마 했을 겁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폭우가 이렇게 그 지하 시설들에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겠죠. 앞으로 그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많이 숙지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하차도 통행 시에 좀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부회장님께서도 말씀 좀 해주셨는데 우선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일단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이미 침수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차량은 두고 신속히 밖으로 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긴급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물이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창문을 깨고 나오셔야 되는데 뭐 창문을 열고 뭐 선루프 쪽으로 대피하셔도 되고요. 그 좌석 목받침 하단의 철제봉을 이용해서 유리창에 모서리를 가격한 다음에 탈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불가할 경우에는 차량 안과 밖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면 그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경북에선 또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6월, 7월 달에 비가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해져서 산사태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래서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좀 더 높고 이 참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좀 낮게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점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명하는 것은 저 산지의 땅 속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산사태 발생 원인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 원인은 대부분 폭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지진이나 폭우인데요. 지진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고요. 대부분 폭우입니다. 그러면 폭우가 어느 정도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하느냐? 보통 하루 평균 강수량이 뭐 90mm, 시간당 뭐 30mm 이상 2시간 연속, 뭐 이렇게 좀 추정치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면 일단 산자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참 경우에도 미리 폭우가 벌써 300mm, 400mm, 500mm 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 정읍 산사태 때가 아마 거의 300mm 왔을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시골의 마을들이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국토가 64%가 산지이다 보니까 대부분 산자락의 마을들이 형성돼 있는데요. 또한 산자락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마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이 정도 됐다면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네. 어디로 대피할 것이냐? 이재민 구호시설, 대피시설로 대피를 미리 하면 우리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산에서 이제 산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대피가 가장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대피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산사태가 나는 조짐들 무슨 소리가 난달지 막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면 이미 산사태가 위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산사태 지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대피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도 매우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산사태가 벌어지는 산사태가 나는 그런 곳들은 화면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온갖 나무와 온갖 돌과 흙과 물들이 막 이렇게 휩쓸려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상 늦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러나 흙과 돌들이 밀려 내려오는 방향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곳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폭우 피해 상황을 보면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피해 당시에 이미 주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지반이 악화됐다. 이러면서 산사태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참 지난 정읍 산사태의 경우를 보거나 또는 이번에 그 봉화, 예천, 영주의 산사태를 보면 대부분 산을 절개했거나 산지를 개간한 곳에서 저기 산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산사태 발생의 원인은 폭우이지만 이러한 폭우 상태에서 산사태를 더더욱 촉발시키는 것은 산지를 절개했거나 산을 깎았거나 산을 뭔가 개발했거나 이른바 산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네. 이런 산을 훼손한 경우는 그것이 태양광 설치가 됐든 또는 도로 설치가 됐든 도로 확장이 되었든 과수원 설치가 됐든 개간이 되었든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산사태가 훨씬 더 촉발된다. 그러므로 산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산사태가 주는 큰 교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북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괴산댐이 43년 만에 넘치면서 1,8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거든요. 뭐 주민들 언제 다시 이렇게 물난리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괴산댐 문제는 그렇게 위험한 문제는 좀 위험성은 덜할 것이다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괴산댐은 콘크리트 댐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넘치더라도 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비교적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사력댐이 만약에 저렇게 원류 현상이 벌어지면 사력댐이라는 것은 가운데 점토가 있고 겉부분에 돌을 쌓아서 만든 댐입니다. 대표적인 댐이 소양강댐입니다. 네. 소양강댐이나 저쪽 오대산 강릉 쪽에 있는 태풍 루사 때 매우 위험했던 오봉댐 같은 곳들은 만약에 원류하게 된다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흙과 저기 자갈들을 휩쓸고 내려가 보기 때문에 원류가 되는 순간 붕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괴산댐은 콘크리트 댐이어서 상대적으로
사력댐인 소양강댐이나 오봉댐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성은 덜하다. 자, 그런데 태풍 루사 때요. 2002년 8월 30일에 있었던 태풍 루사 때 이러한 댐들조차도 전부 다 원류를 할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물을 더 빼내는 여수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수로 공사를 통해서 유입량이 배출량보다 더 많았을 때 강제로 물을 빼내는 여수로 공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괴산댐의 경우도 댐의 안전성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측해서 방류할 수 있는 량에 대한 통제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철근 콘크리트 댐의 경우에도 여수로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이런 방류에 대한 조절력을 철근 콘크리트 댐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괴산댐 원류에 과주는 교훈이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 지역에 또 비 소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더 오는 건지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내일과 모레까지의 강수량이 남았는데요. 예. 남해안과 지리산에 4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또 제주도 산지는 500mm 이상 내리고요. 이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3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등은 120mm,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엔 60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예,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평균적인 장마 기간이 한 30일 정도인데 아직 한 달도 채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난 장마와 이번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나타났던 때가 2020년이거든요. 이때 중부지방에서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마 기간이 30일 정도인데 굉장히 긴 기간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강수량을 짚어보면 856mm 정도입니다. 올해와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평균 강수량이 489mm입니다. 지난 2020년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미 5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살펴보면 2020년에 38일 장마가 이어졌고 평균적으로 580mm 정도가 내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21일 동안 473mm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수량은 여기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폭우가 지속될 때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네.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면 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폭우 속에서는 감전의 위험도 있고 또 이런 지하시설들을 통과할 때는 침수의 위험에 내가 노출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대로 물꼬를 튼다고 논밭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이렇게 빠지거나 어디에 휩쓸려 가시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폭우 재난이 참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평소에 좀 집에 계실 때 국민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온 가족들끼리 담소도 나누면서 나와 내 가족의 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서로 공유해보는 것도 좋은 학습 시간이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 만큼 폭우 관련 예보 등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폭우 관련해서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